현재 환율 수준은 지난 한 17년 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세일 코리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대 원화 환율,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매도, 또는 주식시장에서의 우리 주식 매도는 일단 위험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지 전반적으로 한국 자산으로부터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환율 입장에서 이제 그 원화 매도세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이와 같은 어떤 글로벌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가장 잘 반응하는 통화가 원화 약세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판금액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평가이익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작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못 올린다.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원화 약세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1597원, 1600원이라 보고, 그러면 1600원 위도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한번 환율 다들 한번 점검을 원하실 만한 시점에 또 나와 주셨네요. 그동안에 제가 유 부장님하고 이렇게 그거 할 때는 그거였잖아요. 환율이 잘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상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1600, 1700, 2000 같은 그런 너무 자극적인 그런 식의 흐름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런 정도로 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1,500원대에 안착하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고 이 1,500원이라는 때 환율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이에요. 오늘도 자료 많이 가져오셨네. 한번 좀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최근 환율 동안 말씀하셨듯이 네.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에 그렇죠. 최고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낳은 충격이 글로벌 달러와 강세로 이어졌고요. 다른 한편으로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낳은 그 충격으로 인한 소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를 그 퇴조를 시키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안전자산 선호 차원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원화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원화 매도, 달러 매수 거래가 기본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런 한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 주식 순매도 같은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인에서 다시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한번 갖고 오신 자료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최근에 동향부터. 최근의 환율 동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앞서서 예상했던 그런 상황은 현재 전쟁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환율이 한 1,470, 80 정도 선에서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서 당분간 상승이 제한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하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국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가 전반적으로 고환율을 유지시킬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령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3월 달 들어서 이란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한층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레벨을 높인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환율 수준은 지난 한 17년 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결국 이어질지는 향후에 그 이란 현재 환율 고환율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인 이란 전쟁의 어떤 충격파의 크기 내지는 기간의 장기화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금 보여주신 이게 금융위기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900원 근처 900원 살짝 밀고 내려갔다가 1597원까지 갔던 그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1500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1,500원대에 접어들어서 오래 머물지 않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환율 급등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그 위험 회피 거래로 인한
또는 단기적으로 예. 자본의 유출 그 자금의 외화 자금의 경색으로 인한 가파른 환율 상승이었고요. 환율 상승이 거꾸로 이제 뭐 무역 수지의 개선 그리고 자본 유입 유출입의 개선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가파르게 다시 상승물을 되돌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환율 상승은 이와 같은 어떤 그 소위 외화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다만 외환 시장에 그 수급적인 요인, 즉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고점을 높인 부분은 뭐 이란 전쟁이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 그 1,500원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얘기했던 1,500원이 넘어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외환 당국의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폭발적으로 달러화 매수가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 지금 뭐 현재 이 환율이 당국의 역할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국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뭐 투기적인 세력들이 1,500원 올랐었다고 해서 한 1, 2원 더 올려보고 뭐 간보고 이럴 건 아니고 또 화들짝 달라들면은 예, 그렇습니다. 뭐 1, 20원, 2, 30원만 푹푹 뛸 수가 있는데 예. 그나마 이게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뭐 의심이죠.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를 네. 소거해 놓고 빼놓고 나면은 나머지 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특히 이제 뭐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관측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차트 한번 잠깐 한번 띄워보시죠. 그거 말고 요거 아니 요거 예. 저 오른쪽 부분에 지금 원으로 친 부분이 이제 왼쪽 거는 금융위기 때 고점 부분을 갖다 이제 표시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원은 지금 현 레벨인데 예. 아웃넘버 원님이 그러시네. 컵앤 핸들 패턴. 그러시고 나니까 그 패턴이 제 눈에도 들어오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 뭐예요. 오른쪽 부분에 한번 컷을 한번 만져보시죠. 쿡 치솟았다가 아니 왼쪽이고 예. 아니 그 왼쪽으로 한 칸 거기서부터 동그랗게 내려오는 거. 저기 컵 아랫 부분. 그래 컵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핸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게 미국 증시에서도 한번 나타나고 나서부터 또 랠리가 있었는데 에이 뭐 보기는 컵앤 핸들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한번 써주셔서 그렇게 싶기도 한데 컵 바닥이 좀 삐뚤음하긴 하다. 근데 컵앤 핸들이면 안 됩니다. 컵앤 핸들이면 말 가는 패턴인데 위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글로벌 달러가 강한 와중에 지금 1,500원이면 어느 정도 뭐랄까 납득이 될 수 있는 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 금년도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와는 달리 그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 폭의 문제이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뭐 50bp를 인하할지 25bp를 인하할지 그거를 뛰어넘을지가 문제였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호주라든가 일본 그다음에 20위 같은 데들은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네. 게 기본 전제였습니다. 예. 그와 같은 달러화 약세 기대 속에서도 네. 원화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내 수급적인 요인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글로벌 달러화가 예를 들어서 횡보만 한다고 그러더라도 네.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상당폭 높은 수준이 유지됐을 거다가 기존의 어떤 시장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최근에 네.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되돌려졌습니다. 지난 FOMC 이후에 연준의 어떤 그 경제 전망에서 나타난
긴축적인 부분, 그리고 파웰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긴축적인 부분, 또는 점도표에서 나타난 해석될 수 있는 긴축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달러화가 상당폭 저점에서 반등, 최근 고점 근처로 올라서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달러화의 움직임 자체는 강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강세에 머무르고 있지만 기존의 약세 전망 속에서도, 달러와 약세 전망 속에서도 상당히 고환율을 유지하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글로벌 달러가 반등하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그런 형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달러화 지수, 글로벌 달러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 선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 반등의 모습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최근 저점에서 반등한 모습이 일단은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와중에 또 그걸로 보면은 예. 달러 말고 다른 통화들 재정 환율을 봤어도 조금은 우리 원화가 약하긴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각 통화들 중에서 원화가 사실은 최근에 가장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어떤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와 수요 우위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 데 더해서 최근에 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소위 우리 경제가 가장 충격이 클 거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원화에 대해서 악재, 원화 약세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빨간색 막대는 금년 들어서 달러와 대비한 각 통화별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 선은 2024년 말 대비해서 각 통화별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달러를 봐보면은 금년 들어서 달러화는 연초 대비해서 한 1.7% 정도 강세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2024년 말 대비해서 한 8%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금년도 들어서 그리고 2024년 말 대비해서도 여전히 상당폭 약세입니다. 대체로 이제 이와 같이 상당폭 약세를 보이는 통화가 엔 그리고 원화가 비슷한 수준이고요. 금년도 약세의 폭은 원화의 약세폭이 좀 더 큰 편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사실은 가장 주목되는 통화 중에 하나는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다른 통화에 비해서 금년도 그리고 2024년 말 대비해서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금년 들어서 예. 2차례 정책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속해서 25bp 금리를 인상해서 그 4.1%로 정책 기준 금리를 높였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호주 달러와 강세 동력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기 제일 왼쪽 게 우리 원화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작년을 봐도 그렇고 금년을 봐도 그렇고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제일 약한 쪽이다. 가장 약한 통화가 사실은 야, 그러고 보기에 제일 오른쪽에 DXY 작년에 달러 약세가 참 심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말에 달러와 지수 기준에서 110 정도 맞아요. 수준이 상당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달러와 약세는 25년 중에 달러와 약세는 유로와 강세로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계속 이제 오랫동안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리던 유럽 경제가 일단 플러스 성장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유로존의 재정 지출 확대 같은 부분들이 유럽의 경기를 부양할 거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움직임들이 반영되면서 유로존의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로와 강세를 견인했고 반면에 반대로 달러와 약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또 이렇게 아웃넘버님을 또 언급하게 되네요. 예,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참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 금리 사이클 호주가 카나리아 역할을 해왔었다 하는 그 말씀인데 인상도 호주가 먼저 하고 인하도 스타트를 끊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은근히 우리 보통 보면 통화정책 얘기할 때 별로 이렇게 평소에는 언급 안 하던
호주 중앙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갖다가 이 페드워처들이나 이 통화정책 따지는 사람들이 좀 봤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실제 트레이딩 하실 때 호주 달러도 좀 건드리셨어요, 오지도? 예, 뭐 일부 거래를 했었죠. 어. 뭐 메이저 트레이딩 커런시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일정 부분 거래를 했었습니다. 큰 포지션은 아니었습니다. 큰 포지션은 아니었고, 네, 그래요. 뭐 어차피 일부는 우리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니까 아까 그 참 이렇게 그거 합니다. 저 컵앤핸들이란 이 패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유안타의 유동훈 본부장하고도 제가 그 하면서 그때 미국장 잘 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패턴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 제가 이렇게 주니어 때 이제 할 무렵에 기술적 분석 책에서는 저는 그 패턴은 못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면 그래서 컵앤핸들이라고 구글링 해보시면은 이미지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하면은 이렇게 그 패턴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 한 번쯤은 이렇게 생소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구글에서 컵앤핸들을 어떤 걸 갖다가 컵과 그리고 요 핸들 그건데 아까 이제 아웃넘버원님은 아까 보여드린 그 차트가 아니고 그 앞에 차트 일봉 주봉을 보니까 조금 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웃넘버원님이 보신 그 패턴이 진짜 그 패턴으로 작용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좋을 거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환율이 네. 또 하나의 가설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거는요, 유 부장님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잖아요 주식을. 네, 그거 하고 우리 환율도 이렇게 계속 이제 뭐 1,500원대 말로만 하다가 이제 1,500원대 거의 안착 분위기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셀코리아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셀코리아는 좀 과한 진단일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셀코리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의 달러 대 원화 환율,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매도, 네. 또는 주식 시장에서의 우리 주식 매도는 일단 위험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지 네. 전반적으로 한국 자산으로부터 그 엑시스를 하는 완전히 그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율 입장에서 이제 그 원화 매도세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와 같은 어떤 글로벌 위험 요인에 대해서 네. 가장 잘 반응하는 통화가 원화 약세였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예. 그 이후에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 이후에 더 이후에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은 양상들을 나타냈었습니다. 결국 이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충격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통화가 원화였고 현재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 수단, 예. 해지 수단의 차원에서 원화 매도세가 일정 부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쪽으로 넘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사실 지난해 금년도에 우리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지표에 따르면은 한국은행의 이제 그 대외 수지표에 따르면은 약 지난해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식 자산의 평가액이 약 한 3천억 달러 정도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정도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주가 변동 상황을 보면은 지난해 못지않게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거 못지않게 한때 늘어났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2조 3천억 어치를 팔았나요? 그러고 이번 달에 2조 3천 이번 달에 20조 20조. 20조. 23조 정도를 팔았고 이번 달에도 오늘까지 아마 한 30조 정도 판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판 금액이 큽니다. 네. 뭐 달러로 환산하면은 300 수십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이익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작다. 전체적인 평가액이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어떤 그런 펀드들이 일정 부분은 소위 패시브 펀드들 지수에 연동되는 그런 그 매도세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일정 부분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뭐 뱅크런 사태, 펀드런 사태에 대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결국 유동성 확보하는 대상은 이익을 본 데에서 먼저 그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에 외국인 주식 순매도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근본적인 요인, 즉 이란 전쟁이 훨씬 더 심화되거나 전쟁의 양상이 아주 장기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훨씬 더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는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모습이 된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실물 경제도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때는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 환경 전반에 굉장히 실제로 나쁜 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셀코리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현재에서는 위험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봤더라? 얼핏 보니까 뭐 WGBI 그러니까 이게 세계 채권 지수아니에요, 이거야. 세계 정부채 지수죠. 예. 예, 그러니까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이제 편입되면은 얼추 한 90조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환율이 한 2, 30원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게 제가 봤던 썸네일이고 조금 듣다 말았는데 채권 사러 들어오는 돈들이 생으로 그냥 달러 팔고 원화 바꿔서 채권 사나요? 통상 환해지 하면서 들어오지 않나?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시장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 자금은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을 합니다. 즉 환율 변동 위험을 방어하려고 그러는 그런 거래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네. 또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을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로 환율 변동성을 무시하는 반면에 채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권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어서 채권을 사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즉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갈 위험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물안으로 달러를 되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현재 지금 WGBI 편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 한 최소한 500억 달러 많이 보는 사람은 한 650억 달러 정도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추정했던 거는 그런 채권 투자 자금의 최소한 70% 많이 보는 사람은 80% 이상은 환해지 거래를 하고 들어온다. 현물로 달러를 팔지만 선물로 달러를 되사서 실제로 외환시장의 넷 순 공급 효과는 거의 없는 한 20% 3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감안을 하고 현재 지금 WGBI 편입이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인가요? 8개월 동안 나눠지는 것을 감안하면은 한 달에 많이 들어온 외환시장에 달러와 공급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더라도 한 20억 달러는 넘지 않지 않을까. 십수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은 사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거를 WGI 편입을 바라보고 환율 하락에 베팅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아니다. 그 다시 쳐다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우리 금리가 낮다 보니까 스왑 포인트도 마이너스라서 환해지를 안 할 이유가 없네. 예, 그렇습니다. 그죠? 달러 팔아서 원화로 한국 채권 사는데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미리 선물 하나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훨씬 몇십 원 싸게 또 미리 사놓고 가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까지도 계속 회자되니 더더욱 해지하고 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WGBI 편입으로 인해서 채권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환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기대는 좀 과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또 지금쯤 되면 또 그것도 있잖아요. 왜 외국인들도 배당받아서 역성금 수요가 이 무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4월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코스닥, 코스피 소위 상장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급될 배당금이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은 약 한 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상장사들 뭐 예를 들면은 시티뱅크 코리아도 비상장사 중에 하나죠. 네. 이런 데들의 배당금 송금까지 치면은 100억 달러는 훨씬 넘어가겠죠. 4월 한 달 동안의 수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수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와 같은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같이 합쳐진다고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 4월 한 달 동안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정표를 쭉 봐보니까 아직까지 한 3분의 2 정도 기업은 지급 일정을 확정을 안 했더라고요. 예.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이제 확정된 기업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런 데들인데 4월 17일자에 배당금 지급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7일 무렵. 예. 4월 중하순경에 그래서 어. 관련된 달러와 수요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지금 그거는요. 달러행 환율도 지금 160엔에서는 좀처럼 못 넘는데 우리 유 부장님 보시기에 여기도 지금 BOJ 약간 개입한다고 보세요? 현재 개입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160을 갖다 쉽게 못 뚫네. 시장에서는 160엔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서서 이제 개입이 나왔던 레벨이 162엔 바로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그 레이트 체크했던 데가 뉴욕 연방은행이 레이트 체크했던 것도 이 무렵이었죠.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는데 조금 낮은 수준, 159엔 뭐 조금 못 미치는 레벨에서 레이트 체크가 있었었는데 현재 160엔 근처에 있는 달러 대 엔화 환율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좀 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 쪽에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최근에 그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어떤 충격이 경제에 대한 충격이 적지 않은 꽤 큰 편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 일본, 대만 예, 그렇습니다. 뭐 세 나라가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큰 편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G10 통화이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건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통화이고 뭐 한때는 가장 안전 통화로서의 작용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개입 경계감 플러스 그 안전 통화로서의 일정 부분 작용 거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전반적인 어떤 통화 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엔화가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엔 약세, 달러 대 엔화 환율의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 부장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어차피 BOJ가 갈 길이 금리 인상 쪽이라고 본다면은 160엔 위쪽으로 세게 위로 달리기보다는 다시 엔화가 160에서 150엔 쪽으로 이렇게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이쪽을 조금 더 이제 딜러들도 의식하고 있다 이건데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서울 외환시장의 속성상 딜러들이 또 달러에 빠지는데 달러를 갖다가 롱 잡기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좀 뭐 판다고 봐야 되고 얼마 전에 기재부 차관이 또 이제 수출업체들 만나서 또 협조를 요청했더라고요. 예. 일관된 환 리스크 해지를 해달라 그 얘기가 제가 이제 그 뜻이 뭘까 생각해 보니 불안하다고 환율 좀 오를 것 같다고 일상적으로 해오던 매도 해지 같은 거 매고 같은 거 갖다가 뒤로 미룬다거나 그러지 말고 일관되게 해달라. 달러 공급 물량을 줄이지 마라 이 와중에 수출업체들이 그 얘기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 외화예금도 빵빵하고 예. 뭐 외환 보유고도 아직 나쁘지 않고 무효 수지 경상 수지는 뭐 반도체가 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 액수가 높고 그러면 전쟁통인데도 환율이 달러가 그렇게 강으로도 못 가고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죠. 전반적으로 조금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 상으로 볼 수 있는 환율 관련한 이렇게 올라오는 컨텐츠들 가운데는 제가 봐서는 비중이 약간 공포스럽게 야 이러다 이제 우리 완전 뭐 원화 휴지 되는 거야 이런 쪽에 그게 많아요. 아마 그게 조회도 잘 나오겠죠.
조회수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런 쪽에 뷰나 전망에 함몰돼 있다가 덜컥 달러가 무너지는 상황이 저는 이 이란 전쟁 이 와중에도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갖다 팍팍 못 채워 가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예. 혹시 그 가능성은 일단 이 오일 쇼크와 달러화의 어떤 히스토리컬리 네. 상관관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달러 대 원화는 환율은 고정 환율 제도였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 1973년, 79년 1차, 2차 오일 쇼크 때 오일 쇼크 직후에 수개월 동안은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이 소위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달러와 약세를 나왔었습니다. 오일 쇼크 때. 예. 1973년, 1979년 동일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만 이제 1차 오일 쇼크 때는 사우디가 모든 오일 결제를 달러로 하겠다. 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달러와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면서 페트로 달러라는 말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 한 1년여 정도 뒤에 강세로 확 반전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979년도 2차 오일 쇼크 때는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달러화가 한 1년여 가까이 동안 약세를 보였는데 볼커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가지고 정책 기준 금리를 20%까지 20% 위로 예.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달러화가 엄청나게 강해졌죠. 전반적으로 이제 앞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오일 쇼크는 달러화 강세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 소위 이제 그 오일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제일 많이 유가가 올라봤자 미국 경제 자체 물론 소비자는 고통을 받겠지만 미국 경제 자체로 놓고 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정 부분 순수출국이라고 그 점을 보면은 네. 플러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달러화가 현재 상황에서는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기대가 죄송합니다. 많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CME의 패드와치에 나오는 연준의 정책 기준 금리에 대한 시장의 프라이싱입니다. 그 조금 흐린 청색. 네, 이거는 한 달 전에 시장의 프라이싱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어저께 밤 현재의 프라이싱입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현재 정책 기준금리 수준에서 정책 기준금리가 금년 연말 기준으로 50bp 내릴 거다. 주류였습니다. 현재는 동결이 주류이고요. 약 한 34% 정도는 33% 정도는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확 지금 이렇게 연준에 대한 정책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으로 바뀌면서 글로벌 달러가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데 힘을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대 중앙은행인 호주, ECB, 일본 중앙은행은 호주는 말씀드렸듯이 두 차례 정책 기준 금리를 올렸고요. 이미 올렸고. 일본도 지난해 연말에 정책 기준 금리를 올린 다음에 뭐 한 6월 정도 정책회의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CB도 뭐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4월 정책회의, 늦어도 6월 정책회의까지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ECB는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에 1.9%에서 금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를 2.6%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은행과의 어떤 통화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는 연준의 금리 긴축 기조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달러화 강세의 어떤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제한되는 와중에 뭐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갈 거다라는 기대 또한 좁은 접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정책
기준금리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다소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상대적인 경제의 어떤 여력, 예. 성장성 예. 이런 동력들을 보면은 또는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으로서의 자본의 유입 상황들을 보면은 글로벌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드텀하게 놓고 봐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크게 약세로 가고 달러 대 원화율도 동조해서 크게 하락할 거다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연내 1,400m로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세요? 뭐 일시적으로는 갈 수도 있겠지만 어. 그 이하로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2008년에 이제 뭐 IMF는 접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트로 안 봐도 되고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 예. 경제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니까 이제 뭐 2007년, 2008년 그때부터 해서 대충 살피면 될 것 같은데 뭐 1597원, 뭐 1600원이라 보고 그러면 1600원 위도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사실 제 기본 시나리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아닌데. 기본 시나리오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란 전쟁이 전면전에 가까운 뭐 지상군이 그냥 일부 시설 점령 내지는 타격을 위한 어떤 지상군의 상륙이 아니고 전면적인 지상군이 그 진입을 해서 전면전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현재의 어떤 고육과 내지는 글로벌 교역의 위축 상황들이 훨씬 더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심리적으로만 한국 자산이 약세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이 상당할 걸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약세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율의 어떤 상단 자체를 저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화 유동성이 아주 양호합니다. 거주자 예금 잔액이나 외환 보유기나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외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 13년부터 추세적으로 확대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어디에 가 있느냐? 해외 금융자산으로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순금융자산이 지난해 이제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대외 순금융자산이 2024년 대비해서 25년이 한 3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이거는 이제 지분증권, 주식을 포함한 거고 주식 같은 걸 제외하고 1조 달러도 넘었다는 얘기예요? 1조 2천억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까지 갔었다. 갔었는데 줄어든 게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단지 빌리고 빌려준 돈, 확정된 채권 채무만 하더라도 약 한 5천억 달러 가까이가 우리가 받을 돈입니다. 순채권이다. 예, 받을 돈입니다. 뭐 이런 등등을 감안을 하면은 뭐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은 저는 클릭을 팔기 위한 그래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위기는 전혀 저는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예. 금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우리 안전자산 하면은 일단 어수선하다. 어수선하면 손 가는 데가 일단 달러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고, 예. 그 다음에 금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란 3월 들어서 이란 쪽에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럽 쪽도 그렇고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금값도 떨어지고 은도 막 박살이 나고 코인도 막 빠지고 그러면서 달러가 또 뭐 그렇다고 막 되게 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최근에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애들 자빠진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상대적으로 보유 비용이 굉장히 커져 있죠. 보유 비용이. 보유 비용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값이 많이 오른 금값이 차익 실현을 남기거나 일부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유동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 배경이 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비춰주시네.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뭐 다른 건 이렇게 배제하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만 갖고 따질 것 같으면은 미국, 유럽, 예. 자 연준 20위가 있는데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동결 내지는 슬쩍 올릴 수도 있어라고 할 것 같으면 내릴 줄 알았다가 올릴 것 같으면은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데 네. 20위도 곧 올릴 것 같이 얘기하니까 달러가 못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강해지다가 말고 강해지다 말고 주춤한 거죠. 주춤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예. 달러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이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다 돼 있는데 우리 한원이 그러면 얘들이 올리면 우리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환율 더 오를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은 그 정책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외 금리 차이가 네.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네. 아래쪽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한은의 한은이고. 정책 기준금리고요. 연준의 정책 기준금리입니다. 지난 2022년도부터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때부터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추세적 상승세를 보인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앞선 역전 기간이었던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기간도 정책 기준 금리가 역전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결국 이와 같은 점을 반영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반응이 더디지만 장기적인 어떤 자본 흐름이나 이런 투자 환경의 어떤 변화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상대 금리의 변동은 투자 자본 유출입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결국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중요한 변동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예. 우리가 못 올린다.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원화 약세 요인으로 또는 원화 약세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또 그렇게 해서 금리를 우리도 하는데 결국 올려야 되는 쪽으로 간다 이래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실물 쪽에서 실물이 굉장히 좀 걱정이 부담스러워지는 되겠죠. 거고. 참. 새로운 하는 총재도 머리 아프겠다. 예, 현재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현재의 어떤 지형도는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입장 조율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란에서 왜 그랬잖아요. 호르무즈 통과는 시켜줄게. 통과는 시켜주는데 위안화로 결제된 기름 실은 배만 보내줄게. 요거 좀 우리 유 부장께서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요거는 좀 위험한데 싶은데 적어도 거기에 홀라당 예스했다가는 완전히 그야말로 예스하는 나라도 왕따가 그렇고 그걸 갖다 예스하는 나라도 골치 아프지만 그걸 갖다가 계속 고집하다가는 진짜 뭡니까 이란이 이거는 뭐 미국이 잘났다 미국이 잘한다 미국이 선이다 달러가 이거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그렇잖아요. 카다피도 그렇고 후세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시도했던 선수들은 죄다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그런데. 뭐 지금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력이 다 동원되어 있지 않을까요? 위치?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예, 그래요.
아유,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지수가 오늘 전략 후강으로 해서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 그때만 해도 뭔가 분위기가 유럽장도 좋을 것 같고 미국장도 좋을 것 같고 했는데 지금 독일, 뭐 유로스톡스, 이탈리아 이런 쪽이 다 지금 1%대 하락인데다가 지수 선물이 아까는 오후에 플러스였거든 미국이. 근데 얘들이 지금 또 마이너스로 돌고 그 다음에 WTI하고 브렌트유도 다시 또 오르네요. 브렌트가 2% 가까이 오르고 지금 WTI도 96불. 야 오늘 밤에도 이 어쨌거나 요새 3월 들어서는 주말에 포지션 들고 가시는 분들은 편하게 주말 보내시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예, 지금 저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런 상황인데 그래요. 우리 저 환쟁이 유연정 부장께서 보시기에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이나 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주식 어떨 것 같아요? 주시장.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러한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을 나타내겠죠. 진동성이. 그리고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전쟁의 어떤 상황들이 좀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어떤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대응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첫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상황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개인 투자가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단기적인 어떤 현재의 상황에 대한 1, 2, 1비 대응은 조금은 좀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현재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가 개인적으로 어떤 위험의 어떤 수위의 부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위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될 때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그렇게 너무 1, 2, 1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이런 전쟁의 끝머리에 대한 팁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매일 아침에 저기 데일리로 이제 주식 방송을 갖다가 진행을 하잖아요. 예. 와 이거 벌써 한 4년쯤 접어드니까 뜨문뜨문 볼 때 하고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매일이 그 시장 등락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질문을 하고 코멘트를 하고 같이 생각해 나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있죠. 예.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뉴스도 혼란스럽고 지표도 혼란스럽고 시장 뭐 줄렁 이걸 갖고 뭘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흐름을 갖다가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설명을 하려고 드니까 꼬이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네. 방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아니 소위 말해서 단타쟁이들은 예. 뭘 뉴스 볼 거 뭐 있어. 재료 볼 거 뭐 있고 공시 볼 거 뭐 있어. 그냥 뭐 1분목 3분목 띄워놓고 그냥 그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이것저것 보시고 뭐 뉴스 보고 시세 보고 하루 종일 뭐 2, 3분 간격으로 계속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하는 이게 오히려 판단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뉴스의 흐름이 위험의 수위가 낮아질 쪽으로 가는지 높아지는 쪽으로 가는지 또는 뭐 종전이 가까운 건지 또는 길어질 건지 이런 쪽의 판단에 이용이 되지 단지 하나하나의 뉴스에 반응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트레이딩 할 때는 모든 정보의 맨 앞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정보들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고 저는 언제든지 바로 단추 하나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 일반 투자가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음. 이미 자기인데 전해진 정보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들어온 정보들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하나의 정보에, 개별 정보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모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대세를 놓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뭡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저쪽 동네 그 말투가 그렇잖아. 무슨 쟁이. 차티스트라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차트쟁이, 예. 뭐 주식쟁이, 예. 뭐 이런 거. 선생님들도 자기가 그러잖아. 이 선생질 해먹기 어렵다고. 도둑질이나 선생질이나 질 뭐 이런 건데 단타쟁이 하고 나니까 좀 그러고 보니까 좀 듣기 그거 하시겠네. 투자 전문가들이 계시, 전업 투자자들. 뭐 그런 단인데. 제 얘기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업을 삼으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라면은 너무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거는 진짜 오히려 혼란을 갖다가 이렇게 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스파 딜러 할 때 하고 예. 그냥 기업들 상대로 이렇게 할 때 하고 환율 보는 게 좀 달라지죠. 예, 확실히 달라지죠. 호흡이 훨씬 더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지고.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보고,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타이밍보다는 방향성 쪽에 방향성 쪽에. 또는 큰 어떤 거래 범위 정도를 중심으로 쳐다보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사실은 그래요. 예. 무시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 부장님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과도한 원화 약세 전망도 그리고 여기서 급격한 원화 강세 전망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안 두신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전쟁이 만약에 갑자기 종료가 됐다. 그러면은 또는 종료될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올랐던 환율 수준을 달러 대 원환율을 가파르게 되돌리겠죠. 하지만 그 흐름에는 쫓아가지 말아라. 초기에 편성을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현재의 상황이 나은 어떤 경제적인 충격은 조금 뒤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초기에 빠졌던 환율이 오히려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수급의 지형도 자체가 제가 여기 출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환율의 어떤 기본 동력이 아니고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다. 이 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고 추세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하락 룸이 있는지를 쳐다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초기적인 어떤 환율 하락이 완전히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적인 환율 하락,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환율 상승 부분도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원화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전에 달러엔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높은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추격 매수는 현재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